책 다 왔어요? 예, 네, 맞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44쪽입니다. 44쪽. 44쪽 공기입니다. 네, 진행해 볼게요. 자, 네, 서론. 본 과정에서는 우리 주위의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자연과학이죠. 그쵸? 자,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공기는 언제나 우리 주위에 존재한다. 그래서 공기를 먼저 다루겠다는 뜻이에요.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바람이 불거나 숨을 쉬고 있을 때에는 우리 주위에 공기가 있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기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배우시면은 이게 공기가 이런 거였어 하면서 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놀랍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공기를 이제 배우기 전에 먼저 이제 배워야 되는 부분이 이제 습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공기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서 공기의 구성 성분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공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 한 가지를 설명하겠다. 그것은 바로 습도예요. 그쵸? 자, 습도는 공기의 습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에 그 수분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농도죠. 그쵸? 농도. 네, 네, 농도의 한 분야가 될 겁니다. 공기에 그 수분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를 얘기를 하는 게 습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성에 있든지 간에 숨을 쉬기 위한 공기에는 분명히 수증기 형태의 수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 수분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우리의 신체는 열이 날 때 이를 냉각시키기 위한 교묘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체에서 열이 날 때 우리가 땀을 흘리도록 설계하셨다. 땀을 흘리게 되면 피부로부터 수분이 방출이 되고요. 이 수분이 공기 중으로 나오게 되면 증발하려고 하게 됩니다. 증발은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과정으로 피부에서 열 에너지가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증발을 하게 되냐면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열을 이 수분이 머금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기체로 바뀌어서 날아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네, 이걸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난 땀이 기체가 돼서 날아갈 수 있게 하는 에너지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 체온에서 오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그만큼 땀을 흘려서 땀이 마르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 몸은 우리가 낸 열을 빼앗기니까 시원하게 냉각되는 효과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쵸? 예, 그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땀이 증발하면서 피부로부터 에너지를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땀이 증발하면서 피부에서 열을 가져가기 때문에 피부 온도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 우리 신체는 냉각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열이 나면 신체에서 땀을 방출하여 피부에서 증발되게 합니다. 증발이 일어나면 피부에서 열이 제거되고 냉각이 돼요. 이보다 더 믿기 어려운 사실도 있다. 이러한 신체의 냉각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조절된다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네, 이제 너무 더운 것 같아. 땀을 좀 흘려야겠어 하면은 의지적으로 그쵸? 땀샘이 열리면서 네, 이렇게 안 네, 되죠. 그쵸? 네, 우리 몸이 자율적으로 그쵸? 자율신경계가 판단을 해서 너무 더운 것 같다. 그럼 땀샘을 열고 냉각시켜서 체온을 떨어뜨리고 자동으로 돌아가죠. 여러분이 춥거나 적절하다고 느낄 때에는 땀은 방출되지 않아요. 땀은 냉각이 필요한 경우에만 방출이 되는데
인류가 자동 온도 조절식 냉각 시스템을 개발하기까지 한 3,00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야 이게 겨우 개발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인류 역사를 얼마로 봐야 되나요? 하여간 3,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자, 그럼에도 인간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부터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은 우리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믿어지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에 속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나를 지으심이 놀랍고도 경이롭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실험을 통해서 이를 확인해 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 실험은 뭐냐면은 이제 증발하면서 실제로 온도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확인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컵에다가 물을 담아 놓고 한동안 계속 놔둬서 여기 온도하고 그 뭐예요? 물의 온도가 일정하게 동일하게 되는 지점까지 일단 물을 방치해 두래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뭘 준비하느냐? 이제 옛날 수은 이 온도계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요 끝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플라스틱 덮개 같은 거를 이렇게 달아 달래요. 그런데 이 상태로 계속 시간이 지나면은 어때요? 이제 여기 온도도 뭐 실온이랑 비슷할 테니까 뭐 온도 차가 없어지게 되는 요런 상태가 오게 됐을 때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그 휴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적신 다음에 여기 주변에다가 이렇게 감아 놓으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막 증발이 일어나게 되면서 여기 올라갔던 수온주가 떨어지겠죠. 그쵸? 네.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안 해봐도 이미 우리가 땀 흘리면은 시원한 거 느끼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뭐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예상이 됩니다. 자, 실험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온도계가 플라스틱에 닿아있을 때에는 실내 온도를 측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온도계가 젖은 솜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물의 온도가 실내 온도이므로 실내 온도에 노출된 것이다. 그래서 처음엔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솜에서 물이 증발하였기 때문에 온도계가 더 낮은 온도를 나타내게 되고요. 물이 솜에서 증발되었기 때문에 솜이 냉각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온도계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서 물은 우리가 흘리는 땀과 같은 것이고 솜은 피부와 같은 것이다. 물이 증발되면서 솜이 피부와 같이 냉각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습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 증발하는 그런 정도가 습도와 관련이 있게 되는데, 자, 우리 주위의 공기에는 이미 많은 수분이 있을 때에는 수분이 많이 있지 않을 때보다 땀이 느리게 증발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땀의 냉각 효과는 증발하는 땀의 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습도가 높으면 땀이 빨리 냉각되지 않고요. 반면 습도가 낮으면 땀이 빠르게 증발하여 더 빠르게 냉각됩니다. 따라서 어떤 온도가에서 습도가 높을 때에는 습도가 낮을 때 더 따뜻한 느낌을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름이 더운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쵸? 36도, 37도 올라가는데 습도 지수가 어때요? 이 뒤에 나와요. 상대 습도 지수가 막 80, 90 이렇게 가죠. 그쵸?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땀을 흘려도 이게 잘 증발이 안 되고 그냥 주르륵 흘러내리게 되니까 이게 잘 냉각이 덜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더 덥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온도는 여기보다 더 높은데요. 그래서 한 40도 이렇게 가는데 이제 그 메말은 약간 좀 사막지대 같은 요런 데 가면은 오히려 더 시원하게 느껴진답니다. 왜요? 거기는 이제 뭐야 땀을 흘리면은 그게 공기 중에 습도가 없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증발을 한다는 거죠.
예, 저도 그거 해봤는데 네, 진짜 막 땀을 찔찔 흘리는 것보다 네. 이렇게 바삭하게 마르는 그게 좀 더 괜찮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습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그래서 건조한 상태에서는 뭐예요? 땀으로 인한 냉각 효과가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쵸? 그런데 네. 우리나라의 그 특유의 장마철 때 네, 예, 푹푹 그쵸. 찌는데 주변이 온갖 습기로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 몸이 냉각을 하려고 땀을 내보내도 이게 잘 증발을 안 하니까 덥게 느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네. 우스갯소리로 뭐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가 한국 너무 더워 막 이러면서 아, 어, 아프리카보다 더 더워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에이, 무슨 소리야? 뭐 아프리카에서 온 애가 왜 이래?" 막 이러면은 이제 그 아프리카 사람이 얘기를 하죠. 아프리카는 이렇게 습도가 높지는 않다고. 그러니까 온도 자체는 높은데 습도가 이렇게 높지 않아서 생각보다 이렇게 덥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습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아무리 이게 더워도 나무 그늘만 들어가면은 시원해요. 네, 네, 그리고 바람만 조금 불어도 시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죠. 그쵸? 네, 그늘에 들어가도 덥고, 네, 그쵸. 예, 바람이 불어도 더워요. 그쵸? 네, 이미, 그 꽉 차 있는 습도 지수가, 우리가 더워서 내고 있는 땀을 날려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체감 온도죠. 체감 온도가 훨씬 더 높게 느껴져서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도 한국 너무 더워. 네, 아프리카보다 아, 더 더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일기예보에서는 온도와 습도의 지수인 열지수를 같이 알려준다고 해요. 체감 온도겠죠, 그쵸? 열지수는 땀을 흘릴 때 습도의 영향으로 느껴지는 체감 온도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온도는 36도인데 실제로는 한 40 몇 도쯤으로 느껴질 거예요.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습기가 많은 날에는 땀이 빨리 증발되지 않기 때문에 불쾌한 느낌을 받게 돼요. 반면 습기가 낮은 따뜻한 날에는 땀이 방출되자마자 증발되기 때문에 불쾌한 느낌을 거의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눅눅한 날에는 땀이 빨리 증발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뭉쳐서 작은 물방울이 되어 피부에 땀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정신적인 불쾌감과 함께 더위를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종종 더운 게 아니라 습도가 높아 불쾌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재밌는 게 저기 그 미국에 이제 그 사막지대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거기서는 에어컨이 아니라 이제 냉풍기라고 하는 것도 상당한 효율을 발휘한답니다. 근데 이 아, 냉풍기의 원리가 뭐냐면은 아까 말한 이 기화열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그 물을 넣어줍니다. 물을. 아, 물을 넣어주고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얇게 분사를 해가지고 빠르게 증발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쵸? 네, 온도가 떨어진 거를 이제 팬을 통해서 내보내면은 마치 에어컨 바람이 나오듯이 찬 바람이 나오게 되는 게 이제 그 냉풍기의 원리인데 그게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뭐 사막지대 이런 데서는 진짜 쓸만하대요. 아, 네, 쓸만하대요. 전기도 별로 안 들고 그냥 물만 채워주면 되고 그리고 워낙 건조한 지방이니까 그렇게 해도 뭐 습도가 뭐 이렇게 별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괜찮게 아주 잘 쓴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면은 아주 정말 형, 특히 저, 여름에 그거 쓰려고 하면은 그래 근데 그거 여름에 안 쓰면 언제 쓰겠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 상품이 이제 냉풍기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에어컨 설치하죠, 그쵸? 에어컨 설치해서 쓰는 그런 이유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의외로 이제 그런 지방에 가면은 아주 쏠쏠하게 잘 쓴대요. 네, 습도가 낮고 온도가 높은 그런 지방에서는 그런 식의 그 냉방 기구들도 잘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뭐 별개 얘기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나중에 배우게 될 몇 가지를 먼저 소개한다고 합니다. 일기예보에서 공기 중의 습도를 백분율로 알려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장마철 때 오늘 습도가 뭐 90%가 넘는다 뭐 이런 거 듣죠. 자, 네. 여기서 그것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습도를 측정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절대 습도와 상대 습도입니다. 절대 습도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1세제곱미터의 공기 속에 포함된 수증기의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1세제곱센티미터 안에 물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사실상 무게죠, 그쵸? 네. 네, 그 무게를 직접 재서 나타낸 게 절대 습도인데, 절대 습도를 굳이 잘 안 알려주죠, 그쵸? 네, 그거는 우리의 그렇게 잘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상대 습도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절대 습도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의 농도 그 자체를 얘기를 하게 돼요. 상대 습도는 이보다 좀 더 어려운 개념인데요. 뭐냐면은 공기 중에는 무한히 많은 양의 수증기를 넣을 수는 없겠죠. 그쵸? 당연히. 네. 어느 한도가 되면 공기가 수증기를 더 포함하지 못하게 되는 포화 상태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에는 가질 수 있는 최대 절대 습도가 존재하는데요.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수증기를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를 수분이 포화에 있다고 말하게 되는데 상대 습도는 뭐냐면은 이 최대 절대 습도를 분모에다가 놓고 지금의 절대 습도를 분자에다가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 습도가 90%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공기 중에 한 10% 정도는 수분이 더 공급돼도 그 공기 중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쵸? 네. 그런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대 습도를 기준으로 90%가 차 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땀을 흘린다. 그러면 뭐예요? 그 10%의 공간 안에 우리 땀을 우겨 넣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어때요? 땀의 증발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고 우리가 훨씬 더 더위를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쵸? 예, 그게 네. 그래서 장마철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자, 최대 절대 습도는 공기 중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공기가 따뜻하면 차가울 때보다 더 많은 수분을 포함할 수 있게 돼요. 따라서 습도를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일기예보에서는 온도와 상관없이 습도를 최대 절대 습도의 100분율로 표시해서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습도에 뭐예요? 지금 비율을 곱하기 100 해서 나오는 게 상대 습도입니다. 이 정의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떤 온도에서 공기가 특정 온도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 수분량의 반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 경우는 상대 습도가 50%로 표기가 되겠죠. 반면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수분량의 4분의 3, 그럼 75가 되겠죠. 그쵸? 그럼 상대 습도는 75이다.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수분의 양만큼 이미 포함하고 있다면 상대 습도는 100이 되겠죠. 그쵸? 네. 100이 되면은 우리가 땀을 흘려도 땀이 증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할 것 같죠? 그쵸? 하기는 해요. 꽉 차도 증발이 됩니다. 네, 돼요. 왜요? 이게 이상하죠? 그쵸? 네. 네, 여기서 말하는 증발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예요. 뭐 70%, 50% 됐을 때 증발하면은 땀이 증발해서 사라지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습도가 100%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뭐예요? 공기 중으로 기화하는 그런 어떤 그 물의 양과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가 다시 맺혀서 그, 물로 응결하는 양이랑 평형 상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 땀이 이렇게 흘러내렸을 때 그 땀의 양이 줄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증발하는 양이랑 증발한 수증기가 다시 들어오는 양이랑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증발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네. 네, 아니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때요? 아, 이거 안 말라, 그쵸? 예, 네. 예, 그리고 더워. 예,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상대 습도가 100%여도 증발 자체가 안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이게 맺히는 양도 똑같으니까 예, 마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쵸? 네. 예, 요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기의 구성 성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거 아마 다는 못할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이제 습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공기의 구성 성분, 이제 공기 그 자체를 알아보자는 거죠. 왜냐면은 물은 공기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쵸? 네, 물은 네. 공기는 아니고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런 건데 그걸 좀 빼고 공기를 알아보자 이런 뜻입니다. 먼저 우리가 습도에 대해 배운 이유는 무엇일까? 공기의 구성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은 빼고 예, 대기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습도를 먼저 우리가 살펴봤다. 그 개념을 이해해봤다. 이런 뜻이에요. 공기의 습도는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서 공기의 평균 표본 내에 얼마나 많은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규명하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기의 구성 성분을 살펴보려면 공기 중에 있는 모든 수증기를 없애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해요. 자, 아래 그림 2.1은 절대 습도가 0인 건조한 공기의 구성 성분이다. 그래서 절대 습도가 0이니까 1세제곱미터 단위로 봤을 때 물이 뭐예요? 1mg도 없다는 뜻이죠. 그쵸? 네. 네. 요런 상태가 절대 습도 0인 그런 공기인데 이런 공기에서 그러면 이제 물이 없으니까 이 성분을 이제 분석해 보는 거죠. 그쵸? 예, 분석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비율이 대략 요 정도 나온다고 해요. 질소가 78%, 산소가 21%. 그래서 질소하고 산소 더하면 어때요? 99%죠. 그쵸? 네. 네, 99%는 질소와 산소예요. 그럼 나머지 1% 중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르곤입니다. 아르곤. 네. 그러니까 질소와 산소와 아르곤을 더하면은 공기의 비중의 99.9%는 뭐예요? 아, 해결된 거죠. 그쵸? 네. 이제 나머지가 그 나머지 부분인데 이 나머지 0.1%의 그쵸? 0.1%의 대략 이게 그쵸? 30%죠. 나머지 0.1%의 30%를 이산화탄소가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나머지 0.07이죠. 나머지 0.07이 이제 요런 물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재밌죠? 이산화탄소가 0.03%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 처음 알았죠. 그쵸? 네.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예, 거의 없어요. 심지어 아르곤이라고 하는 기체보다도 없어요. 그쵸? 예, 네. 선생님도 이거 보고 이산화탄소 뭐 요즘에 배출이 너무 많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르곤보다도 적었어. 네. 예, 이런 거 보고 그건 적어도 훨씬 적은 것 같은데요. 예, 뭐라고요? 아르곤보다 적어도 훨씬 적은 것 예, 같아요. 훨씬 적죠. 그쵸? 예, 아르곤이 이산화탄소의 30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쵸? 예, 네. 30배 가까이 되는 거니까 예, 엄청나게 적은 거죠. 그쵸?
근데 우리 막 아르곤 그쵸. 네, 뭐 그런데 하여간 그렇대요.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의 대략 한 1% 정도는 아르곤 정도이라고 합니다. 참 재밌죠, 그쵸? 네. 자, 그림 2.1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 공기는 기체들의 혼합물이에요. 그쵸? 기체들을 섞어 놓은 겁니다. 이거 화합물은 아니에요. 그쵸? 그냥 섞여 있는 거니까. 이 혼합물의 주요 구성 성분은 질소가 공기 중에 78%, 그다음에 산소가 21%, 아르곤 0.9, 이산화탄소 0.3, 그리고 수백만 종류의 기타 기체가 0.0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림 2.1에 나와 있는 기타 기체들은 본 단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기체가 된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는 가장 활발한 기체이며 오존은 공기 중의 농도가 고도에 따라 달라지는 기체가 된다고 해요. 자, 이 기체들은 모두 소량 존재하지만 지구에 있는 생명체를 살아가게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성분이 돼요. 자, 그림 2.1에 나와 있는 그 외 기체들은 오염물질로 간주된대요. 그러니까 0.07%에 해당하고 있는 기체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오염물질이래요. 예, 없어도 되는 애들이죠. 그래, 없으면 더 좋은 애들, 그쵸? 예, 요런 애들로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유로 이 기체의 혼합물은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완벽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해요. 공기 중에 존재하는 기체 성분들이 현재와 조금만이라도 다른 비율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지구는 대부분의 생명체가 살아가기 어려운 행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8, 21, 0.9, 0.03이라고 하는 이 비율 있잖아요. 그쵸? 네,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딱 맞는 비율이라고 해요. 아, 네, 이것도 그러니까 참 놀라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공기 중에 산소의 비율이 한 40% 되고 이산화탄소의 비율도 한 40% 되고 나머지 네. 질소 이거 몸 필요해요. 그쵸? 질소 그냥 한 15%, 20% 정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면은 우리가 오히려 죽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쵸? 네, 네. 재밌죠. 그쵸? 자, 왜 그런지는 이제 또 설명이 나올 겁니다. 자, 농도에 대해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농도에 대해 배웠고, 농도 단위 면적당 해당 물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농도에 따라서 화학 반응의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했던 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 공기의 비율이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생명체에게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산소 비율이 공기의 40%를 차지한다. 그럼 농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네.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화학 반응의 정도와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이 되지 않을까요? 어, 우리 비타민의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타민이 아주 미량의 농도로 포함되어 있을 땐 우리 몸에 유익하잖아요. 그쵸? 네.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농도 얘기할 때. 그쵸? 네. 그런데 지용성 비타민 계속 먹으면 어때요? 우리 몸에서 쌓이면서 농도가 올라가가지고 오히려 장기를 파괴하는 쪽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네. 산소가 지금의 농도에서는 우리한테 무해하죠. 그쵸? 네. 그런데 대기 중에 산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로 올라가서 농도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게 그때도 무해할 것이라고 하는 보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 없다는 뜻이에요. 그쵸? 예. 네. 왜냐면 농도가 달라지면은 화학 반응의 정도와 반응이 달라지니까.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요 비율을 맞춰서 있는 게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얼마나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냐.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뒤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농도에 대해 배웠고 그 개념을 사용하여 습도도 설명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설명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농도를 사용하는 데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단위를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명백하다고 해요. 우리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단위를 사용하여 농도를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 위 그림에서는 퍼센트라는 단위를 사용하여 나타냅니다. 상대 습도 얘기할 때는 퍼센트죠. 잠시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퍼센트는 농도의 단위로 사용할 수 있지요. 결국 퍼센트는 문자 그대로죠. 문자 그대로 100개당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 공기 중에 있는 100개의 입자 중에서는 78개는 질소이고 21개는 산소라는 의미예요. 이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의 농도는 산소의 농도보다 3배가량 높다는 것을 말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농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게 될 단위는 퍼센트가 되고 본단원의 뒷부분에서 농도를 말하게 될 때 또 다른 단위, 우리가 흔히 듣는 ppm이라고 하는 단위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해요. 그러니까 농도 얘기 나오다가 일단 부가적으로 얘기한 거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그 얘기입니다.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 신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화학 반응이 연소 반응이기 때문이죠. 산소와 반응하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그리고 연소 반응은 불태우는 거죠. 연소라는 것은 탄다라는 다른 말이다. 연소를 하려면 산소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살아있는 유기체들은 산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운 좋게도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 중에 21%는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만일 공기 중에 산소가 이보다 적었다면 우리 신체는 그들의 여러 가지 기능을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들을 공급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숨쉬기도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해요. 왜 그러는지 얘기를 하게 될게요. 하지만 공기 중에 산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은 것도 굉장한 행운임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산소가 21%만 들어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것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기 중에 산소가 너무 많으면 인간을 비롯한 여러 생명체에게 많은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어떤 실험체가 100%의 산소만으로 해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산소만 포함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48시간 동안 숨을 쉬게 하면 오히려 폐에 심각한 손상이 오게 된다고 해요. 네, 왜 그런지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너무 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나면서 네, 우리가 흔히 그 활성산소라고 하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소와 반응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활성산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조직을 공격하는 그런 어떤 독소래요. 그런데 이 100%의 산소로 들어가면은 이게 너무나도 화학 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나면서 활성산소라고 하는 게 급격하게 형성이 된답니다. 예, 그래서 폐가 오히려 공격을 받는데요. 예, 그래서 폐에 손상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인간은 100%의 산소로 숨을 쉬게 되면 폐 손상뿐만이 아니라 눈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해요. 같은 이유로 이제 요 말초형 혈관들이 눈에는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굉장히 가느다란 혈관들이에요. 네, 이러한 혈관들이 망가지면서 그 눈이 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집중 산소 치료 이런 거 할 때 이 시간을 이렇게 오래 못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48시간은 못 넘깁니다. 그리고 100% 산소로도 잘 못해요. 대개 한 60% 정도로 해서 하는데 이것도 폐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치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일부 집중치료부에서는 어떤 환자들이 100%의 산소로 숨을 쉴 때 그들의 기관에는 이로운 점이 생기기도 한다. 어떤 때냐면요, 이제 우리가 연탄가스 들이마시는 거 있죠, 그쵸?
네. 일산화탄소 중독증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폐에 일산화탄소가 막 강고하게 결합이 돼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일반 산소를 들이마셔줘도 얘가 폐에서 반응을 못 해요. 아, 네, 이럴 땐 네. 어때요? 산소 탱크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왜 격렬하게 반응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일산화탄소들을 다 떼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때요? 48시간 안에만, 48시간까지 안 가요. 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산소 치료를 하면은 이 유익이 있죠. 그쵸? 그래서 폐나 눈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 흡입한 일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목적에서 짧게 고농도 산소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 100%는 그래도 너무 위험하니까 어느 정도로 하게 되냐면 대략 60% 수준에 맞춰서 고산소 그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봤겠죠. 6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심각한 폐 손상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조사나도 이와 비슷한 사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사나는 왜 그러냐면은 태어났는데 아직 미숙하니까 폐가 발달이 안 돼 있잖아요. 네. 폐가 아직 다 발달이 안 된 상태에서 자가호흡 호흡하라고 내버려두면 어때요? 폐가 생존에 필요한 만큼 산소를 못 끌어오는 거예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이 뭐예요? 미숙아가 점점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숙아의 코에 못 꽂아줘요. 산소호흡기 이렇게 꽂아주고 조금 높은 농도의 산소를 보내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여기에서 해당되는 이슈가 이 애기한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의료진이 굉장히 세심하게 이거를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애기가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산소 포화도를 계속 재겠죠, 그쵸?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최대한 하여간 산소 농도를 낮춰서 주는 그런 치료를 하면서 아기가 계속 버텨가면서 자랄 수 있게 하는 그게 이제 인큐베이터에서의 집중 치료 기간이 되겠죠, 그쵸? 근데 네. 거기서 이제 잘못하면은 아기가 일단 살아야 되니까 고농도 산소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잘못해서 폐가 상할 수도 있고 눈이 상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미숙아 치료. 자, 그렇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산소 성분이 올라가면은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1% 올라가면은 번개로 말미암아 산에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70%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산소 성분이 21%가 31%였다면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화재가 오늘날의 7배가량 늘어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화재가 훨씬 더 빈번하게 나왔을 거란 거예요. 그쵸? 아, 격렬하게 타니까. 그쵸? 그런데 21% 정도기 때문에 그럭저럭 그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환경이 갖춰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고농도 치료받고 있는 고 미수가 고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도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런 이유로 이렇게 눈 잘 보면서 이제 이렇게 치료하는 이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21%의 산소 농도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럼 78%의 질소는 뭐냐?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한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